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화 방식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무선전화 100%를 사용해 경쟁력과 적합도를 절반씩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르면 모레 최종 후보가 나올 전망입니다.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60여 명이 확진돼 이틀째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목욕탕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내일부터 목욕탕 종사자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대형 비리 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H는 지난해 1인당 평균 992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는데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하루 평균 피해액이 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인터넷 전화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바꿔 피해자를 속이는 등 신종 사기가 속출하는데 자세히 따져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어제 큰 틀에서 경선 방식에 합의를 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은 구체적인 여론조사 문항에까지 합의하면서 최종 타결을 보았습니다. 협상을 시작한 지 12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대결,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야권 단일 후보 이렇게 1대1 구도로 굳어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데 빠르면 모레 저녁엔 누가 후보로 뽑힐지 발표됩니다. 오늘은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전 10시 마지막 실무 협상에 나선 오세훈, 안철수 후보 측은 회의 2시간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측은 내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에 들어가는데 이제 모든 합의가 다 끝났고 내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여론조사 세부 문구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사기관 두 곳에서 1,600명씩을 대상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절반씩 조사해 합산하되 100% 무선전화 조사로 이뤄집니다. 여론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모레, 늦어도 24일 오전까지는 최종 후보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두 후보는 오늘 나란히 공개 일정을 갖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타결돼서 정말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제가 이기기를 희망합니다. 저를 단일 후보로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꼭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단일 후보가 선출되는 즉시 모든 힘을 다해 돕겠다며 대통령과 거대 여당이 불행한 결말을 맞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서울 시민께서 반드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의 단일화는 정치 하향 평준화이자 정치적 야합쇼에 불과하다고 논평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합의안이 만들어지면서 이 안이 결국 누구에게 유리한 건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당초 양보 선언은 안철수 후보가 먼저 했지만 어제 오늘 마지막 조율에선 오세훈 후보가 대폭 양보했는데 무엇보다 안 후보가 요구했던 대로 유선 전화를 넣지 않기로 한 게 변수가 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종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박경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18일 아침 오세훈 후보는 경쟁력과 적합도를 반반씩 썼고 유선전화 10%를 넣은 새로운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당 협상팀장인 이태규 의원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몇 시간 뒤 안철수 후보가 오 후보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도 안 후보 측은 유선전화 없이 무선전화 100%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루 뒤 두 후보가 나란히 양보 의사를 밝힌 뒤 합의한 최종안은 18일 안 후보 측이 밝힐 수 있다고 했던 안과 큰 틀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마지막 협상에서 오세훈 후보가 더 통 큰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 후보 측은 기존에 요구했던 유선전화 포함도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여기에 안 후보 측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여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경쟁력, 적합도를 각각 800명씩 묻는 방식으로 샘플 수가 1,200명 추가됐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샘플 수의 변화로 유불리를 따지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샘플 숫자를 늘리는 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쟁점이 됐던 무선전화 100%는 안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후보가 불리한 것이 없어졌다. 지난 13일 나란히 발표된 두 여론조사에서 무선 100%와
유선 15%가 포함된 조사 결과는 오차 범위 내지만 다른 추이를 보였습니다. 오 후보는 유선전화 조사를 포기한 데 대해 또 한 번의 바보 같은 결정을 했지만 홀가분하다고 SNS에 썼습니다. TV조선 박동수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다소 밀렸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현장에 나가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일본 도쿄 아파트를 지난달 처분했다고 처음 공개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당은 여기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누가 되든 녹록한 후보는 아니라면서도 현장 분위기는 여론조사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70% 이상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힘내라고 투표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소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 처분 소식도 알렸습니다. 지난 2월 초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은 체결됐지만 아직 잔금은 치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아파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서둘러 공개를 결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의를 밝힌 시점이 지난 1월 20일이라는 점을 들어 출마용 매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선거용 명의 변경 의혹의 처분 호소인으로 국민들에 남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내곡동을 찾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임대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했다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라고 문제를 거짓말하고 회피할 게 아니라 하지만 오 후보는 자신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당시 평당 가격보다 낮게 보상받아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지난주 민주당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김봉원입니다. 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 시민의 일간지 광고를 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을 통보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선관위는 휴일이었던 어제 이 시민의 회사까지 예고 없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시민은 당황스러웠는지 이런 사실을 저희 TV조선에 제보해 왔습니다. 야당은 여권 인사들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 선관위의 엄정한 중립을 요구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일 일간지 4곳에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익명 광고를 냈던 A씨는 어제 오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24일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4시 A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사무실에 선관위 직원 2명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A씨를 찾았고 직원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명함을 남기고 떠났다고 A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아니 무슨 살인사건을 저질렀나 아니면 흉악범죄를 저질렀나. 저번에 공직자 선거들 보니까 뭐 선거 끝나고 나서도 당신을 조사합시다. 이게 왜 큰일입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방문했던 선관위 직원은 통상적으로 출석 요구서를 우편 발송하지만 선거가 며칠 안 남아 직접 갔던 것이라며 신분도 밝혔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직전 전일에 공문을 받으시는 것보다 이제 3-4일 전에 받으시는 게 나으니까 알려드리는 취지였고요.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내세운 선거법 93조 1항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이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선거에서 편을 드는 기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그제 대검이 한명숙 위증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결정하면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회의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박 장관을 향해 법무장관인지 한명숙 변호인인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조남관 총장 대행은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법무부에 공식 보고했습니다. 그제인 지난 금요일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14명 가운데 기소 의견은 단 2명에 불과했는데 조 대행은 토의 내용과 결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일 밤 12시까지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가 진행되던 지난 금요일 밤 기자들에게 회의 과정에서 한동수 부장과 이문정 연구관 의견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봐야 한다며 결과가 나온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대검의 결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당시 한명숙 뇌물수사팀의 수사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법무부와 대검감찰부는 특별감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문정 연구관은 SNS에 글을 올려 불기소 투표가 만장일치가 아닌 것에 감사하다며 계속 가보겠다고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도부 의원은 법과 원칙이 있다면 예상된 결과였다며 박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냐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이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 박범계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도 이번 사안을 뚝심 있게 대응한 건 바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조 대행은 문 대통령과의 인연도 있고 특히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요직으로 영전하면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바 있는데 어쩌다 여권과 이렇게 각을 세우게 된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주원진 기자가 그 속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옆에서 웃고 있는 조남관 당시 검찰국장. 장관님께서 이렇게 국민과 함께 검찰과 함께 소통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조남관 총장 대행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특감반장으로 일하며 직접 인연을 맺었습니다. 추 장관 재임 시기엔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차기 총장 1, 2순위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중재 역할이 저절되자 한 발만 물러나달라며 추 전 장관을 공개 비판했고 박범계 장관을 향해서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맞서 고검장 참여라는 묘수를 꺼내 판정승도 거뒀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대행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하려 했지만 여권 강경파에 밀어붙이기에 지쳐 결국 원칙을 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번에는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LH 관련 소식들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LH는 해마다 적지 않은 성과급을 챙겨왔습니다.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억대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걸 저희 TV조선이 지적하면서 변 장관이 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처럼 비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선 성과급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LH의 급여 현황입니다. 직원 1명이 받은 평균 성과급은 992만 원. 경영평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A를 받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LH 투기 의혹이 나오자 경영평가 개선을 예고합니다.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임직원의 중대 범법 행위가 적발됐을 때 해당 공공기관의 성과급은 없을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 배점도 바꿉니다. 현재 윤리경영의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서 단 3점에 불과한데 이런 부분에 배점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실제 LH는 윤리경영에서 세 번째로 낮은 D+를 받고도 전체 평가에선 A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대책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어야지 위반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정부는 지난해 기준 경영평가를 진행 중인데 LH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국민적 분노와 함께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조만간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 결정과는 관계없이 주민들은 LH가 공급한 아파트에 사는 게 부끄럽다며 이름에서 LH를 빼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렸습니다.
공급 대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LH가 필요하고 그냥 두자니 국민적 분노가 정권으로 옮겨붙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풍전 등화의 운명을 맡고 있는 LH에 맞췄습니다. 국민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그런 LH의 직원들이 개발 예정지를 대출받아 사들이거나 보상을 위해 묘목을 빼곡히 심어놓은 행태가 발각됐습니다. 곧바로 투기 집단이란 오명을 얻었고 그 부끄러움은 LH 아파트 주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싸게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왔지만은 LH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좀 쉽게 말해서 여기 사는 게 부끄럽다. 아파트 이름에서 LH 명칭을 빼달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LH가 빈부의 격차와 계급 문화 수준의 혐오와 차별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투기, 비리, 적폐의 검은 이미지까지 투영된 이름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리로 쌓아온 그 LH 아파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좀 불명예스럽긴 하죠. 네. 사라고 만사지. 그 이름 자체가. 이름을 바꿔야지.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투기 의혹이 밝혀질 때까지 신도시 일정을 중단하라고 나섰고 정부 정책 못 믿는다. 추가 공급 계획 즉각 중단하라. 청년들은 자신들은 월세를 전전하는데 LH는 투기에 전전하고 있다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급기야 LH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공기업들을 정확하게 손을 봐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이게 나라다. 방대한 LH를 기능별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 기관으로 정보가 집중되는 걸 막아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택지를 공급하는 쪽 하나, 또 주택을 공급하는 분야, 그리고 주택을 관리하는 분야, 그리고 도시 재생은 분야 하나, 이렇게 전문 분야별로 나누는 게 맞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진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정부는 LH 환골 탈퇴 방안을 이번 달 말까지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력 규모 1만여 명, 자산 규모 185조 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정부와 함께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할 LH. 국민들의 속을 뒤집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 일주일 만에 직원 62명이 감염돼 이틀째 조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확산세가 지역사회로 번지는 게 우려되는 만큼 직원 모두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대형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에서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직원 6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조선소는 어제와 오늘 사실상 조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비를 기본적으로 매일 돌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원들만 와서 최소한 시켜가지고 출근해서. 확진된 일부 직원들은 거제 시내 목욕탕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확산세가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도록 조선소 직원 2만 명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 2만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회사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목욕탕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199명으로 늘었습니다. 조선소와 목욕탕을 통한 확산세를 막기 위해 경남 거제시와 진주시는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어제부터 해열제나 진통제를 판매한 의료기관은 관련 명부를 작성하고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거제시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의사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유에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전국의 목욕탕에서 근무하는 세신사나 이발사들도 내일부터 전수검사를 받습니다. 목욕탕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마스크를 쓰는 것도 어렵다 보니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는 건데요. 정기권을 구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계속해서 박상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의 목욕탕 43곳에서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이유는 대부분 지하에 있어 환기가 잘 안 되는 데다 공용 물품을 쓰고 음식까지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기와 몸살 등 증상이 있었음에도 목욕장을 이용하여 감염이 확산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 운영자 등 목욕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최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진주 같은 경우는 감염이 끝날 때까지 격주마다 검사를 반복합니다. 주민들이 월 목욕 등의 정기권을 끊어서 자주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방역당국은 목욕탕에서 방수 마스크나 페이스 실드 등을 착용해도 침방울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며 사적 대화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100여 가구가 사는 한 빌라 단지에서 주차장 앞을 가로막아 세우는 차량 때문에 다른 차들이 움직이질 못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입주민끼리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달째 이어져 입주민 간 고소전까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인지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 한 대를 빌라 단지 주차장 입구에 세워둡니다. 또 다른 차량 한 대를 더 세우자 주차장 입구는 통행이 막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차를 빼지 못한 입주민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경찰이 오전에 왔다 가고 점심때쯤 와서 차를 좀 빼달라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방송을 몇 번 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꼼짝도 안 해요. 이런 소동은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낮 시간대에도 차량 4대가 출입구를 가로막으며 차량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발단은 빌라 단지의 하자 보수와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 입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한 입주민이 주차장을 막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불편이 커지면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이라 경찰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관련 규정이라든지 찾아봤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견인차를 이용해서 견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여서 결국 화가 난 일부 입주민들이 지난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웃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차로 주차장을 가로막은 입주민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나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일상 깊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하루 평균 19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070 같은 해외 인터넷 전화가 피싱 사기인 걸 많이들 알게 되니 이제는 국내 번호로 바꿔서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배달업을 하는 40대 정모 씨는 최근 1588로 시작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출 서비스를 받은 시중은행과 유사한 번호였는데 정 씨는 의심 없이 해당 어플을 깔고 신분증 사본을 보냈습니다. 진정 전화번호가 1588에 왔단 말이죠. 계속 전화가. 그러니까 의심할 겨를도 없었고. 기존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다음 대출 심사에서 탈락한다는 말에 정 씨는 1,300만 원을 건넸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설 중개기로 국내 번호로 조작한 금융 사기 전화였습니다. 지금도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진짜. 갑자기 현금이 1,300만 원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중개기를 사용하면 해외에서 건 전화도 010이나 1588 같은 국내 번호로 전환되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 상당수가 속아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중 단속으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설 중개기 161대를 적발했고 설치 관련자 13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중개기를 이용한 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며 안테나 수십 개가 설치된 중개기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네, 억장이 무너진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하소연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층을 노리는 사기까지 번지고 있다는데요. 수법을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사회부 윤재민 기자와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자, 윤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는 1588로 시작하는 8자리 상용료 전화번호로 피싱 사기가 왔는데 이것 말고도 유의해야 하는 번호가 있습니까? 우선 광고 메시지 몇 개를 직접 보겠습니다. 예. 국민은행, 우리은행을 사칭한 대출 알선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일단 모두 02, 서울 지역 번호로 발송됐고 정부 지원 서민대출이나 소상공인 금융지원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래쪽을 보시면 수신 거부를 안내하는 번호까지 적혀 있죠. 실제 금융업계의 광고 문자와 똑같은데 이 세 개는 모두 보이스피싱 일당이 보낸 가짜 광고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리 은행 번호와 비슷한 번호를 여러 개 사들여 광고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또 우리가 흔히 받는 02 같은 지역 번호도 믿으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유선전화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조심해야 합니다. 앞서 보도에서 전해드린 중계기를 이용해 010 번호로 바꿔서 연락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070으로 시작하는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입니다. 정말 수법이 교모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피싱 사기는 어르신들이 취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요즘 청년들도 피해를 입는다면서요. 네, 코로나로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라며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사무소다, 신용정보업체다 이런 식으로 속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는 수금 업무를 맡기는 방식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를 핑계로 비대면 업무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들이 피싱 조직인지 몰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범죄에 가담한 꼴이 된 건데 사실 이 수금책으로 일을 했다면 피해자이지만 또 가해자가 된 셈이잖아요. 네, 경찰은 그래서 본인이 몰랐다고 해도 수금책으로 일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고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제 주위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 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피싱 문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진을 보시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이 악성 앱은 개인정보를 유출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데 사용됩니다. 백신 접종 등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도 있고 네.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는 보이스피싱까지 정말 다양한 신종 수법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법들이 있으니 방금 보신 것들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알고 있어도 깜빡 속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개인정보를 넘기기 전에 담당 은행이나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내받은 번호가 아닌 본사에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넘기거나 직접 돈을 송금하는 방법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성 앱에서 휴대전화에서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을 송금하지 않아도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경찰은 이를 막기 위한 백신 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문자나 앱, 메신저를 통해서 돈을 보내달라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싱 사기가 계속 진화하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도 수법을 조목조목 전달해서 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1억 원 넘게 떨어진 곳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책에 세금 부담까지 커진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가격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원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23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매매가는 12억 2,500만 원, 이달엔 10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석 달 새 1억 6,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신뢰 발표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좀 대기하는 것 같아요. 실거래가 하락은 서울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자이는 한 달 전보다 3억 원 넘게 내렸고 강남구 대치동과 노원구 상계동, 성동구 행당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떨어진 거래 건수 비율도 이달 들어 1월에 2배가 넘습니다. 그동안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고 세금 부담과 대출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가 시중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적은 부동산 비수기여서 아파트값이 일시적으로 내려간 것이고 안정세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공급 대책 차질 등 가격 상승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식당을 검색하면 식당을 방문했던 소비자가 만족도에 따라 점수를 매긴 별점 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점 리뷰가 없어집니다. 고객이 악의적으로 단 점수 때문에 식당 주인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당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셈이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한 배달업체 사이트의 별점 리뷰입니다. 가장 낮은 평점 1점과 혹평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해 한 치킨 점주가 공군부대에서 시킨 치킨 125만 원어치를 전액 환불해줬는데 군부대에서 남긴 별 1개, 이른바 별점 테러가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배달앱 고객 평가에서도 황당한 별점 테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주들이 받는 고통은 상당합니다.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사고 하는 게 워낙 장난이 심해가지고 돈 주고 한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이에 국내 한 대형 포털 사이트는 아예 별점 리뷰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별점 리뷰 대신 고객 성향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태그 그룹으로 변경됩니다. 하지만 별점 리뷰를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평점이나 아니면 댓글 같은 거 제일 많이 보고 좀 고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별점 테러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좋은 게 맞긴 하지만 그래도 없애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점 리뷰는 다양한 식당 정보 제공 등 순기능도 하기 때문에 고객 갑질 방지책을 마련해 유지할 필요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개최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결국 해외 관중 없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것도 처음이지만 해외 관중 없이 개최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림픽이 국내 행사처럼 돼버린 건데요. 1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완전한 형태로 치르겠다며 올림픽 개최를 1년 미뤘습니다. 完全な形での実施という方針に沿うものであり、仮にそれが困難な場合には延期の判断も行わざるを得ない。 하지만 이마저 틀어졌습니다. 해외 관중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기도 해외 관중 없이 치르는 것도 올림픽 125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現在の世界におけるコロナ禍の状況により、東京2020大会における海外観客の日本への受け入れは断念するという結論を 이미 팔린 해외 티켓 63만 장은 환불합니다. 외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또 자국 관중도 절반으로 제한하고 확산세가 심해지면 무관중으로 치르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로 사고를 극복한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고 관광 산업을 되살리려고 했던 일본의 올림픽 구상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특히 올림픽 특수가 사라져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약 17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내 행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화합을 도모하는 올림픽 정신이 구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첫 번째 물음표는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로 하겠습니다. 예, 두 사람을 비교했다는 게 참 흥미로운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그 친조국 인사인 유튜버 최인호 씨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예. 김 씨가 이 양정철 전 원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기를 했고 또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부추겨서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좌지우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 씨가 검찰의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뒤에 했던 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해요. 혹자는 왜 정치적 야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야심설은 낭설에 가깝다고 보나 충정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탁 꽂혔는데 저는 거기에 윤 총장의 진심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윤 전 총장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바뀌는 등 이 상황이 변하자 윤석열을 버리면서 이른바 과거 세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예. 수사청 이야기는 정치하기 위한 핑계인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 인터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김어준 씨가 조국 수사 직후에 저런 말을 했었는지는 저도 좀 미처 몰랐던 얘기거든요, 사실. 네. 자, 근데 입장을 바꾼 여권 인사가 김어준 씨뿐만이 아닌데 왜 김어준 씨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언론인으로 자칭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도 비선실세 행세를 한 최순실 씨와 비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박원순 피해자 여기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고 그 바람에 이게 또 고발로 이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자의 기자회견은 이 일종의 정치 행위고 또 그런 정치 행위를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핵심은 민주당 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정치 행위에 대해 비판은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한다고 2차 가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그 후에 일부 지지자들은 이 피해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던 활동가 권김현영 씨는 이 김어준이 또 공격 지시를 내린 거나 다름없다면서 김어준으로 흥해서 김어준으로 망할 거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예, 뭐 이른바 좌표를 찍었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합시다.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의 느낌표는 언론 공작 정치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책은 전반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는 하고 있지만 김어준 씨가 음모론을 양산한다,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진영을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 김 씨를 언론 공작 정치인으로 규정하는 저 표현은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예. 김어준 씨 얘기도 좀 들어봤습니까? 네, 통화를 했는데 예. 그런 책이 있었느냐면서 뭐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네. 다음 물음표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야당이 더 반기는 이해찬으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종횡무진 행보를 하고 있어서 논란을 낳고 있던데 야당이 더 반긴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가 지난 사흘 사이에 이 방송과 유튜브에 연쇄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제와 논란이 된 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제 그제 나온 여론조사는 거의 그 신뢰성이 없는 조사입니다. 네, LH 사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못된 관행이 많이 남아있다는 발언 역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예.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뭐 청와대 경호실 과장 뭐 이런 분들도 다 지금 연관이 돼 있어서 논란이 큰데 뭐 이런 사람들이 아랫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LH 사태, 박원순 사태 이런 악재 속에서 일종의 구원투수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과거 이 전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 또 부산이 초라하다라고 한 발언도 다시 소환된다는 겁니다. 또 LH 사태와 관련한 발언, 또 이긴 선거 같다는 등의 발언이 중도층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아랫물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정권에 윗물이 너무 들어와서 아랫물까지 탁한 거다. 네,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도 이 전 대표가 등장해 거의 이긴 것 같다고 하는 걸 보니까 진짜 야당이 확실히 이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래도 뭐 이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로서 총선을 이끌면서 압승을 했고 여전히 뭐 상황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중도층 표심을 의식해서 LH 사태 또 박원순 전 시장 사태 사건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과 달리 이 전 대표는 꽤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른바 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의 활동이 많은 당원 게시판을 보면 이해찬은 나오지 마라, 독설과 망언이 전매 특허, 심지어 당을 나가라는 등의 비우호적인 글이 다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전 대표의 등장을 단순히 선거 지원용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대표 선거, 더 나아가서 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까지 영향을 주려 한다는 건데요. 특히 이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그런 의심은 예전부터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에 이른바 이 해경공 김씨 논란에 휩싸였던 이 지사의 징계를 막아줬다는 걸 듭니다. 이 당시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전 대표가 보였던 이 태도가 기억에 남아 있는 겁니다.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밀고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가 친문 적자로 친문 진영에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런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네요.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 야당이 더 반기는 이해찬의 느낌표는 산으로 가는 집토끼로 하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집토끼요? 그러면 당원 게시판 반응을 보면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산토끼뿐 아니라 이 집토끼까지 도망가는 듯한데 이 전 대표의 등판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집토끼도 마음에 안 들면 산으로 가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SSG의 추신수 선수가 국내 프로야구에서 처음으로 타석에 섰습니다. 데뷔전에서 다소 머쓱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다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국가를 들으며 국민 의례를 하는 추신수. 한국 프로야구 입성이 비로소 실감됩니다. 모두의 눈길이 쏠린 SSG 2번 지명타자 추신수의 첫 타석. NC 외국인 투수 파슨스의 바깥쪽 빠른 공에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3회, 이번엔 높은 공에 배트가 헛돌며 연타석 삼진을 기록한 추신수. 5회, 세 번째 타석에서 배트에 공을 맞췄지만 결과는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머쓱한 듯 미소를 지어보는 추신수. 추신수를 잡은 18살 어린 NC 송명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타수 무안타. 다소 혹독한 프로야구 데뷔전을 치렀지만 추신수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좋은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선수를 상대로 마운드에서 한국 선수가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NC는 홈런 3방, 막강한 화력을 뽐내며 SSG를 11대3으로 완파했습니다. 괴물 신인들의 쇼케이스로 관심을 모았던 롯데와 키움의 맞대결. 롯데 선발 김진욱이 2.2이닝 무실점으로 기대에 부응한 반면 키움 장재영은 제구력 난조에 고전하며 프로의 쓴맛을 봤습니다. 지난해 최하위 하나는 박정현의 끝내기 홈런으로 LG를 제압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2000년 1월) 아프리카 짐바브웨 국영은행에서 복권을 추첨하던 사회자는 당첨자를 확인하고 눈을 의심합니다. 1등 당첨자가 바로 현직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실직자였지만 자신과 측근들의 월급은 2배로 올리고 호화 파티를 즐기던 독재자 무가베. 무가베는 복권 당첨이 운이었다고 설명했지만 글쎄요, 그 나라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었을진 모르겠습니다. LH발 투기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부동산 부패 사슬을 헤집어 보니 시도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청와대 직원까지 윗물은 맑은데 바닥만 문제라던 누군가의 말과 달리 이 정부의 권력이 있는 곳엔 비리가 잘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여당에선 본인이나 가족이 투기를 의심받는 의원이 7이나 나왔는데도 그들의 해명은 되레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주변 권유로 산 땅이 맹지였는데 갑작스럽게 개발돼서 금싸라기 땅이 됐다니 1등에 당첨된 게 운이라는 짐바브웨 대통령의 말과 묘하게 겹쳐집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과거 정부를 탓하듯 또다시 적폐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드러난 문제가 모두 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인데 무엇보다 집권 5년 차를 앞둔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듯합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채당 평균 5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집 팔라는 정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상실감과 분노를 떨치지 못하고 있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 자리까지 내놓았던 고위 관료들은 되레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은 2년 만에 8억 이상 급등했고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들의 아파트 값은 평균 3억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인 장하성,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집은 무려 10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한 푼 두 푼 저축하는 사이 권력자들에게는 그렇게 로또 같은 행운이 찾아온 걸까요? 집값을 올려놓고는 이번엔 세금을 더 걷어갑니다. 오른 집값에 공시지가 현실화까지 더해지면서 1주택자 중에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급증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정부의 말이 틀린 건 없지만 주머니까지 털리는 속쓰린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깎아준다고 하지만 10년 뒤엔 2배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산더미 같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여기에 세금까지 더 걷어가는 사이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 전쟁의 패배자로 남게 됐습니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이미 한 차례 뿌리 깊은 패배감에 젖은 바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정보와 특혜를 움켜쥐고 명문대 졸업장과 좋은 일자리까지 차지하면서 21세기 세습 사회라는 열패감이 젊은 층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땅 투기 의혹이 단순한 행운이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가려져야 합니다. 최근 담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도덕에서 비롯된 부와 명예는 숲속의 꽃과 같아서 스스로 무럭무럭 잘 자라지만 권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꽃병 속의 꽃과 같이 뿌리가 없으니 시들물 기다린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권력에게만 찾아오는 행운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2도, 대전은 1도로 출발하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이 오늘의 쌀쌀함엔 바람이 한몫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래도 바람이 먼지를 밀어낸 덕에 대기 확산이 원활해졌습니다. 이에 내일 낮 동안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해와 남해, 제주 전 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은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차츰 풀리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제가 클로징에서 3월 21일이라고 잘못 말했는데 오늘이 진짜 3월 21일입니다.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